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벌써 21장에 대해서 세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배웠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러면 이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첫 번째로는 유동성이 문제면 유동성을 저장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미리 현금을 확보해 두면 된다라는 유동성 저장 방식의 관리 방법을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는 급하면 현금을 쌓아둘 게 아니라 그냥 나 할 일 하다가 급하면 딴 곳에서 빌려오면 되지 라고 하는 유동성 매입, Purchase Liquidity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꼭 무엇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것이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유동성 저장 방식의 장점은 안정적이라는 대신 만약에 그런 유동성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자산 배분이 비효율적이라서 조금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 Purchase Liquidity, 유동성 매입을 하는 방법의 특징은 평상시에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만약에 너도나도 위험을 겪게 되는 유동성 위기의 순간에는 그 유동성 매입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바꿔 말하면 돈을 빌려올래야 빌려올 수가 없어서 꼼짝 말고 파산해버리는 그러한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 금융기관들이, 특히 이 은행을 중심으로 한 이 금융기관들이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이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유동성을 관리해야겠다. 그래서 유동성 지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유동성 지표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젤이 뭐였지? 라고 먹는 건가 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바젤 협약이라는 것은 국제청산은행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바젤 Committee of Bank Supervision 에서 BCBS 에서 제정한 전 세계 은행들을 자율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규제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라는 그런 자율 규제 협약입니다. 그것이 바젤 1차 협약, 2차 협약이 있었고,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3차 협약이 도입되어서 2019년 정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바젤 협약의 2차와 3차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은 자기자본 규제였어요. 자기자본 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은행이 손실을 입었을 때 그 손실을 처리할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라 라는 규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1, 2차 협약 때도 있었던 내용인데,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한 수준이라면 바젤 3차 협약 때 이래도 정신 안 차려 하면서 도입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규제가 바로 유동성 규제고, 그 규제에 따라 도입된 관리 지표가 바로 유동성 지표 두 가지, 그래서 유동성 충당 비율이라는 것이랑 순안정자금 조달 비율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금융기관 중에서 은행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지만, 이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이 폭넓게 다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험회사의 경우는 급작스럽게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한다. 그래서 생명보험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연금 형태로 많이 요즘에 저축
모티브를 가지고 돈을 받아서 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가입했던 보험 가입자가 다 필요 없고 해지할게요 라고 하면 이제 반납을 해줘야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도 펀드를 가입했던 사람이 저 이제 환매하겠습니다 하면 리뎀션을 하면 바로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지만, 특히 은행의 경우 우리가 극단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 은행의 그 핵심 자산인 대출 자산이 굉장히 비유동적인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 은행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은 예금이잖아요. 근데 이 예금은 또 극단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유동성이 높은 금융 계약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예금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돼서 이 자산과 부채의 이 유동성의 괴리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유동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은행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바젤 3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본 규제만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이 2008년에서 9년에서 발생했던 세계 금융 위기는 뭐니 해도 결국 유동성이 문제였어요. 이 자산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거나 혹은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신용 위험의 측면도 물론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출발점에는 신용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택담보대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용 위험으로부터 문제가 출발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이 미국의 일부 은행들의 문제가 이 전 세계의 금융기관에 다 퍼져버리게 된 것은 급작스러운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동성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스스로 자정작용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 3차 협약에서는 유동성 지표를 도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먼저 유동성 충당 비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충당 비율은 영어로는 Liquidity Coverage Ratio, 그래서 LCR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번역을 해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찾으실 때는 유동성 커버리지라고 찾으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커버리지도 영어인데 그거는 해석을 안 하고 리퀴디티만 유동성이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유동성 충당 비율이라고 부를 테니까, 제 수업에서 유동성 충당 비율이라고 부르면 LCR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충당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현금이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금이 필요한 양, 결국 내가 현금을 빠져나가는, 현금을 써야 되는 부분을 분모로 놓고 그거를 내가 얼마나 잘 대비를 하고 있느냐, 내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얼마나 잘 보유를 해서 이 앞으로 현금이 빠져날 것을 대비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바젤 3에서 도입된 이 유동성 지표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 본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나와 있고 저에게만 제공이 되는 부록, 어펜딕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읽어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LMS에 들어가시면 제가 그 챕터 강의 노트에 추가로 어펜딕스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받으셔서 열어보시면 이 교과서 부록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LMS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12주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얘가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요 위에 12주 1차 시 해서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 있을 거고, 그 아래 이렇게 강의 자료가 올라가 있을 텐데, 이렇게 어펜딕스 21 해서 이 챕터 21은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보시던 강의 노트고, 그리고 이 어펜딕스 21이 바로 이 출판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펜딕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1A 다음에 21A, 21B를 보시면 New Liquidity Risk Measures Implemented by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그래서 새로운 유동성 위험 지표. 누구에 의해서 설치되었냐면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 청산은행 BIS에 의해서 도입된 새로운 유동성 규제 지표를 설명하고, 거기에 Liquidity Coverage Ratio,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유동성 충당 비율,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울 Debt Stable Funding Ratio, 순 안정 자금 조달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려고 해도 이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유동성 충당 비율은 중요한 것이 이 매일매일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다가올 30일에 대해서 현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냐를 기점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유동성 충당 비율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충당 비율의 특징은 이 30일이라는 기준을 볼 때 금융기관의 관점에서 굉장히 단기적인 관리 지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분자에 있는 것이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자산을 얼마나 비중을 가져갈 것이냐, 즉 내가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를 많이 신경 쓰고 있다,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자산 측면에서 관리하는 그 유동성 관리 방법이 뭐라고 했죠? 유동성 저장을 통한 관리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유동성 저장을 통해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해라 라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지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고유동성 자산과 순예상 현금 유출이 각각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따져볼 텐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골치가 아프실 수 있어요. 은행에 대해서 배울 때 자본 비율을 계산하는 걸 했듯이 이 유동성 충당 비율과 그 다음에 나오는 NSFR에 대해서 계산을 제가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분자에 있는 고유동성 자산은 무엇이냐? 이 High Quality Liquid Assets라고 이 BIS에서 발행한 문서에 적혀 있는데, 이 고유동성 자산은 말 그대로 유동성 자산 중에서도 아주 고급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고급의 유동성 자산을 인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BIS의 계산법에는 이 고유동성 자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자산의 유동성에 따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등급 자산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1등급 한우, 2등급 한우, 뭐 이렇게 1등급 우유, 2등급 우유 이런 식으로 하듯이 1등급 하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1등급 자산, 레벨 1 에셋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동성이 높은, 사실상 현금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1등급 자산에 대해서는 100%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이 LCR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2등급 자산이 있어요. 기타적으로 유동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산들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뭐냐면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자산이지만 매각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이 고유동성 자산에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2등급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막상 급해서 하려고 하면 좀 긴급하게 매각할 때 그 손해가 발생하는, 그래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네에 대해서는 100% 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85%, 그러니까 15%를 깎아서 인정하겠다라는 규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5%만 인정해주는 것을 머리 부분을 이제 잘라낸 것처럼 헤어컷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등급 자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이 2등급도 2A가 있고 2B가 있어요. 그래서 더 그나마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애를 2A라고 하고 그 중에서 좀 떨어지는 애를 2B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 수업에서는 좀 너무 복잡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분류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2등급 자산으로 묶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등급 자산은 85%만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 자산 가치의 85%만 인정하는데 추가적으로 거기에 더해서 전체 중에서도 비율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유동성 자산의 40%까지만 2등급 자산으로 허용을 하겠다. 바꿔서 말하면 전체 유동성 자산이라고 네가 내밀은 그 제시한 것 중에서 60%는 60% 이상은 1등급 자산인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40%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께서 약간 수학적인 트릭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를 합한 거는 전체 100%, 1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체 100% 중에서 레벨 2는 40%밖에 될 수 없다 라고 했죠. 그리고 레벨 1은 60%가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레벨 1과 레벨 2의 비례 관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레벨 1과 레벨 2의 비례 관계는 60대 40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중학교 수업 시간 때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너무 친절하죠? 그래서 레벨 1 곱하기 40은 레벨 2 곱하기 60이다 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레벨 2예요. 그래서 레벨 2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이거를 넘기면 60분의 40 곱하기 레벨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 이 40과 60을 약분하면 3분의 2 곱하기 레벨 1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구한 것은 2등급 자산을 계산할 때 전체 고유동성 자산의 40%까지만 허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체 1등급 자산의 3분의 2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분의 2라는 값을 기억해 두시고 저희는 그 다음에 LCR의 분모에 위치하게 되는 순예상 현금 유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순예상 현금 유출이라는 것은 순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뺀 것이구나 라고 예상하실 수 있는데, 이 앞으로 내가 30일 동안의 미래를 보았을 때 예상이 되는 현금 흐름이 빠져나가게 되는, 현금을 써야 되는 것이 얼마냐를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현금을 써야 되는 부분에서 앞으로 내가 현금이 30일 동안 들어올 부분을 빼면 총 실질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 예상 현금 유출이구나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상 현금 유출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두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재무상태표 상에서 부채가 존재할 때 이탈률이라는 것을 고려한다. 이 재무상태표 상에서 부채를 왜 고려하느냐? 채권자가 이 금융기관에 돈을 주었던 채권자가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때 이 부채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요 예상현금 유출에 재무상태표의 부채가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탈률이라는 것은 전체 금액 중에서 어느 정도나 빠져나갈 것이냐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금 자산 중에 몇 %나 빠져나갈 것이냐를 이제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게 이탈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이탈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자본 문제, 자기자본 문제에서 들었듯이 이제 값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되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은 부록에 있는 이탈률 숫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상 현금 유출에 들어가는 것은 부의 계정에 자산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나한테서 돈을 빌려가고 싶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정말 돈 빌려주세요 하고 자금을 달라고 요청을 할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인출률이라고 drawdown factor라고 부르고, 이 양쪽 부채 쪽과 자산 쪽의 유동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데, 방금 머리를 스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번 장 첫 번째 영상에서 유동성 위기에는 두 가지 측면의 유동성 위험이 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부채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이 있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자산 측면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그것이 이 계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채 측면의 유동성 위험을 계산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의 부채를 반영하고, 또 자산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의 계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의 그 인출률을 고려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되고 있는 훌륭한 지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시를 들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한 상업은행의 유동성 충당 비율 LCR 비율 계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은행은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이내에 총 4억 원의 현금 유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 현금 유입이 4억 원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상업은행은 재무상태표에 드러난 것 외에 부의 활동으로 대출 약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기업에 대해서 10억 원까지 대출 약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인출률은 10%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출률이 10%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억 원의 대출 약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이 대출 약정을 실행해서 발효시켜서 얼마만큼을 대출하느냐? 10%. 그러니까 10억 원의 10%인 1억 원은 평균적으로 대출이 정말 일어나더라. 그만큼의 돈이 이 기업, 이 은행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 항목을 좀 살펴볼게요. 자산 항목을 살펴보시면 이 원래 재무상태표상에 보통 우리가 순서를 놓을 때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서대로 놓죠. 그래서 현금이 위에 있는데 현금은 유동성 등급이
1등급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국채는 또 1등급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이 1등급인 건 당연한 건데 왜 국채는 1등급이냐? 국채는 누가 봐도 이 정해진 금액을 거의 상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채를 거래하는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1등급으로 나타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2등급 자산에 대출 자산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준 후에 그 대출 채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출 채권을 매각하고 팔고 살 수 있는 자기네들끼리의 시장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그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도 유동성 자산으로 쳐주지만 당연히 현금 자체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2등급으로 주어진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 고정자산 같은 경우는 쉽게 현금화하기가 어려우므로 아예 유동자산에서 빠져 있고 그래서 등급 외로 분류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부채 및 자기자본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 부채 및 자기자본에서 소비자 예금의 경우 먼저 이탈률이 나와 있는데 이 이탈률은 만약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이 예금이 어느 정도나 빠져나갈 것이냐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금융 소비자들은 웬만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완전히 막 다 빼가지는 않는다라고 설명을 들었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잔액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평산이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소비자 예금을 우리는 보통 핵심 예금, core deposit이라고 부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자 예금의 경우는 이탈률이 3%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이 100억 원의 소비자 예금 중 평균적으로 한 3억 원만 빠져나갈 거야 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중소기업 예금. 이 소비자 예금과 중소기업 예금은 거의 비슷하게 묶이는데 마찬가지로 이탈률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탈률이 낮게 작용하는 것에는 이 소비자 예금과 중소기업 예금이 대부분의 경우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예금의 경우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굳이 무슨 일이 발생을 해도 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이탈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대기업 예금의 경우는 75%나 되는 이탈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제부터는 금액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예금보험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위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빼야 되고 얘네는 또 자기네가 돈 쓸 일이 많을 수 있겠죠? 혹은 이 시장의 정보에 민첩하게 반응을 해서 좋은 투자처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은행에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예금을 빼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이탈률을 지니고 있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 등급이나 이탈률은 일반적으로 바젤 커미티에서 정해주었지만 이제 국가별로 조금씩 변화를 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탈률이 꼭 맞는 것은 아니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규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러한 관련 문제를 푸실 때는 이 주어진 상황에서 맞추어서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고유동성 자산부터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일단 1등급 유동성 자산이 현금 20억 원,
그리고 국채 100억 원 해서 120억 원이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2등급 자산이 대출 자산에 200억 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200억 원에 대해서 15%를 깎아서 할인을 해서 85%만 받아준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170억 원이 2등급 유동성 자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함정이 있어요. 2등급 유동성 자산의 비중은 전체 유동성 자산 중에서 40%로 한정이 되고 이것은 1등급 자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1등급 자산이 120억 원이기 때문에 2등급 유동성 자산의 허용치는 최대 허용치는 120억 곱하기 3분의 2를 해서 80억 원이 돼요. 보시면 170억 원보다 80억 원이 작기 때문에 아무리 얘가 170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다 인정이 안 되고 80억 원만, 그래서 이 170억 원 중 80억 원만 실질적으로 계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유동성 자산의 총합은 1등급 유동성 자산의 120억 원과 2등급 유동성 자산의 실질적으로 허용이 되는 80억 원을 합쳐서 총 200억 원만 이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 분자를 계산했으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순, 예상, 현금, 유출을 계산해 봐야겠죠. 요 먼저 순을 계산하기 전에 총 예산 현금 유출을 계산해야 될 텐데 그것은 이 런오프 레이트, 요 이탈률이 있는 값들을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drawdown factor, 인출률도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무상태표 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예금, 두 번째, 중소기업 예금, 세 번째, 대기업 예금. 이제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 소비자 예금도 종류별로 나뉘고요. 중소기업 예금도 종류별로 나뉘고 대형 예금도 또 종류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해지는데 지금 요 예시에서는 간략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소비자 예금의 런오프 레이트, 이탈률이 3%라고 했으니까 이탈이 되는 금액, 즉 현금을 저 인출할게요 라고 하는 금액이 3억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3억 원이 나오게 되고 중소기업 예금의 이탈률은 5%였으므로 5%를 곱해서 5억 원, 대기업 예금은 75%였으니까 75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 더하기 75 하면 83억 원이 요 현재 재무상태표 상에서 드러나는 예상현금 유출이고 요 재무상태표 상에서 드러나는 예상현금 유출은 어디에 있다? 부채 항목에 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유동성 위험은 부채에서도 발생하지만 자산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자산의 항목으로 앞으로 잠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의 계정의 예상현금 유출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 10억 원의 기업에 대한 대출 약정 중에서 drawdown factor, 인출률이 10%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의 대출 약정이 실제 대출로 이어져서 돈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1억 원이 예상 현금 유출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총 예상 현금 유출, 그래서 83 더하기 1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은행의 경우 현금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들어오는 거는 빼줘야 순 유출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에서 들어오는 걸 빼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빠져나가느냐? 80억 원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유동성 충당 비율 LCR이라는 것은 분모의 순 유출을 놓고 현금이 얼마나 빠져나가게 되느냐 80억 원, 그리고 분자에는 유동성 자산, 고유동성 자산의 총액. 그래서
1등급과 2등급의 합. 하지만 2등급은 일부만 반영이 된다. 그래서 200 나누기 80 하면은 250%가 나오게 되고, 요게 100% 이상이면 한동안은 유동성 때문에 위험을 겪을 일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은 유동성 충당 비율을 준수하고 있구나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바로 유동성 충당 비율 LCR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순 안정자금 조달 비율, 그래서 Net Stable Funding Ratio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et Stable Funding Ratio는 내가 써야 되는 자금에 대해서 앞으로 1년 동안 평가를 하는데, 내가 앞으로 써야 되는 자금에 대해서 들여올 수 있는,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안정적으로 얼마나 있느냐를 신경 쓰는 지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분자에는 가용 안정자금 조달이라는 게 들어가고, 분모에는 필요 안정자금 조달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필요 안정자금 조달은 쉽게 생각해서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용 안정자금 조달은 내가 있는 자금, 확보한 자금이 얼마냐를 따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비율상으로는 아까 LCR과 비슷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LCR의 경우는 앞으로 한 달, 30일에 대해서 매일 평가했다면, 이 Net Stable Funding Ratio는 앞으로 다가올 1년치의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보통 분기에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아까 LCR에 비하면 굉장히 장기적인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LCR에서는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야? 그래서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 순안정자금 조달 비율에서는 네가 조달하는 자금이 어디에서 오는 거야? 라는, 얼마나 안정된 자금이야? 라는 이제 부채나 자기자본 쪽의 관리에 집중이 되어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LCR의 경우는 너 유동성을 미리미리 확보해라. 그래서 유동성 저장을 계속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는 지표였다면, 이 순안정자금 조달 비율 지표는 너 있잖아, 자금을 가져올 때 좀 이상한 데서 빌려오지 마. 이상한 친구랑 놀지 마. 좀 괜찮은 친구랑 놀아.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너에게 자금을 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올 생각을 해라. 그래서 유동성 조달을 해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려고 하는 측면을 그러니까 유동성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려고 하는 측면을 억제하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인 거죠. 자, 그러면 가용 안정자금 조달, 이 분자에 들어가는 항목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 가용 안정자금 조달은 Available Stable Funding, 그래서 ASF라고 줄여서 부를 수 있는데, 내가 실제로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을 기업에서는 부채 및 자기 자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부채 및 자기 자본 중에서 1년 동안 앞으로 내다보았을 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계속 꾸준히 조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마치 아까 LCR, 유동성 충당 비율을 계산할 때는 run-off rate, 이탈률이 있었듯이 NSFR을 계산을 할 때는 가용 안정 자금 조달 비율, 그래서 ASF 팩터, ASF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곱하게 되는데, 요거는 뭐냐? 이 자금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아까 그 런오프 팩터 이탈률의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런오프 팩터는 얼마나 빠르게 빠져나가느냐를 의미하고, 가용 안정 자금 조달 비율은 얼마나
붙어 있느냐,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느냐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BIS에서 제공하는 이 지표에 곱하는 비율이 정확하게 두 개가 비례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개념적으로 볼 때 상보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완전히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내가 자금을 조달했어요. 그럼 그걸 어디다가 써야 되느냐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필요해서 자금을 조달해 오느냐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필요 안정 자금 조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이 얘기예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부채 및 자기 자본 있고, 여기는 자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산은 어디다가 내가 돈을 쓰느냐의 의미고, 돈을 쓰는 곳이죠. 그리고 부채 및 자기 자본은 돈을 가져오는 곳, 즉 조달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채 및 자기 자본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여러 투자자로부터 가져와서 이곳에 계속 넣어주고 있다, 쓰고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필요 안정자금 조달이고, 이쪽에 있는 게 가용 안정자금 조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팩터를 곱해줘요. 어떤 팩터를 곱해주냐면 필요 안정자금 조달 비율이라는 거를 곱하는데, 요거는 내가 계속 돈이 얼마나 들어가게 되느냐를 따지는 비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똑같은 은행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순 안정자금 조달 비율을 계산해 보자 라는 관점입니다. 자, 아까랑 동일한 은행에 대해서 이번에는 필요 안정자금 조달 비율과 그리고 가용 안정자금 조달 비율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자산 쪽부터 볼 텐데, 자산이 뭐다? 바로 필요 쪽이다. 필요 안정자금 조달 쪽을 계산하는 게 자산 쪽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니 필요 안정자금 조달 비율, 요 RSF 팩터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조금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원래 이제 엄밀한 의미는 뭐냐면 이 자산 항목을 훼손시키지 않고 내가 현금을 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얼마나 있느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유지하는 데는 현금이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국채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국채 자산을 현재 100억 원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국채 자산 100억 원의 가치를 손실시키지 않고 내 현금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추가적으로 현금이 필요할 텐데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 100억 원의 5%에 해당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비율을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뭐 리그 오브 레전드나 이런 게임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빨리 게임을 돌려야 되는데, 매칭을 쉴 새 없이 게임이 끝나면 바로바로 돌려야지 내가 지금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와서 얘야 너 지금 게임 하던 거 좀 멈추고 가서 마트 가서 뭐 좀 사와라,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Q 손실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내가 그 시간 동안 그 게임을 못 돌리게 되니까 손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지금 유동성 위험이 발생을 해서 내가 현금을 확보해야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의 규모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들어오는 자금을 이 자산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자산을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그만큼이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를 의미하는 지표가
바로 요 필요 안정 자금 조달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현금화가 쉬우면 쉬울수록 손실이 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화가 쉬우면 쉬울수록 요 필요 안정 자금 조달 비율이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0%고 국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에서 빠르게 팔 수 있으니까 손실이 그래도 적게 발생을 한다. 그래서 5%다.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대출 자산 같은 경우는 반반이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게 팔 수는 있지만 분명히 자산 가치에 하락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50%다 라고 보고 있고 이제 이 다른 기타 고정 자산은 전혀 현금화할 수 없으니까 100%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현금을 아예 투입을 안 하면 이 고정 자산이 현금으로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대쪽에 부채 및 자기 자본은 뭐라고 했죠? 바로 가용 쪽이라고 했어요. 이쪽이 필요 쪽이고 이쪽이 가용 쪽이다. 그러면 가용 쪽에는 뭐가 있느냐? 가용 안정 자금 조달 비율에는 실제로 그 아까 설명드렸던 자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돈을 가져오고 있느냐, 그 가져오고 있는 곳이 얼마나 안정적이느냐의 의미라고 했고 그것은 거의 run-off rate, 이탈률의 거의 반대, 뒤집은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예금은 안정적이야.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높은 90%의 available stable funding factor, 가용 안정 자금 조달 비율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예금도 앞으로 꾸준히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예금의 경우는 까딱하면은 앞으로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용 안정 자금 조달 비율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 자본은 아니 만약에 회사가 돈이 필요하면 주주들은 기업이 망하지 않으려면 이 은행이 망하지 않으려면 주주들이 돈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용 안정 자금 조달 비율이 100%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가장 안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최후의 최후까지 요 은행에 남아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뭐 거꾸로 말하면 런업 팩터가 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요 Net Stable Funding Ratio 관점에서 얘기하면 ASF, Available Stable Funding Factor가 100%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들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필요 안정 자금 조달을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요 자산 항목들 그리고 부의 계정에 대해서 다 계산하면 되거든요. 국채에 대해서 100 곱하기 RSF 100 곱하기 5% 하면 5억 원이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대출자산 200억 원에 대해서 50%의 RSF 팩터 그래서 100억 원이 되고요. 고정자산의 경우 30억 원에 대해서 100%의 RSF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억 원 자체가 필요 안정 자금 조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재무상태표 상에 위치한 필요 안정 자금 조달은 135억 원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현금은 빠져 있다. 왜냐하면 현금은 필요 안정 자금 조달 비율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에 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 계정으로 10억 원의 대출 약정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5%의 RSF 팩터가 있다고 했으므로 이것을 곱하면 0.5억 원, 0.5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135억 원과 0.5억 원을 합쳐서 135.5억 원이 총 필요한 안정자금 조달의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자를 계산해 볼게요. 분자에는 가용 안정자금 조달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부채와 자기자본 쪽을 보면 됩니다. 소비자 예금 100억 원, 100억 원, 100억 원, 50억 원, 90, 90, 50, 100. 그래서 이거를 계산에 넣으면 100, 100, 100, 50, 90, 90, 50, 100. 그래서 각각 곱하면 90억 원, 90억 원, 50억 원, 50억 원. 그래서 내가 안정적으로 1년 동안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냐? 280억 원이다. 라고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필요 안정자금 조달 비율과 필요 안정자금 금액과 가용 안정자금 조달을 나누어서 280 나누기 130.5를 하면
207%가 돼요. 이게 지금 100%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실질적으로 1년 동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보다 내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2배 이상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구나.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순안정자금 조달 비율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LCR과 NSFR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연습 문제로 드렸고 그것에 대한 풀이 영상이 다음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서겠죠. 그래서 15주 차에 여러분들이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꼭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영상을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1장에서 유동성 위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유동성 위험의 문제를 풀어보는, 그래서 LCR과 NSFR을 각각 다시 한번 계산해보는, 하지만 조금은 더 현실에 부합하게 살짝 더 복잡함이 가미된 그런 형태로 계산을 진행해 볼 거고요. 이번 장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저희가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웠고, 유동성 위험은 부채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고 자산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저희가 그래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냥 정말로 말 그대로 좀 무식해 보이지만 현금을 왕창 보유하자라는 유동성 저장 방식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 얍삽하게 나중에 필요하면 빌리면 되지 하는 유동성 매입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최근에 세계 금융 위기를 겪은 이후에 이 은행을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를 더 이상 겪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바젤 3에서 도입된 유동성 관리 지표에 대해서 LCR과 NSFR을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장인 22장에서는 금리 위험, 시장의 이자율이 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까지 또 강의를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